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세사 제1과목 수리통관 절차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관세법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관세의 특징과 관세법의 특징, 그리고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나 일반적인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관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관세법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관세법의 용어 중에 핵심인 수입이나 내국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관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또 서류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관세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국가가 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관세의 정의를 보시면,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인 급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다른 세금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특별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조세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먼저 조세적인 성격을 봤을 때 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비세 같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 수입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한 법률이라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단독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전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좀 특징적인 점입니다. 당연히 관세가 물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어떤 물건을 떼서 이거 대신 관세 대신 가져가세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또 관세는 이제 어떤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의 관세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국영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의 대가로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가 어떤 특별급부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건이 수입되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세는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전시 목적으로 잠깐 수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모나리자 그림을 수입해서 외국에 다시 재수출을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 관세를 얼마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물건을 다시 국외로 재수출할 것인데 관세를 전부 다 부과해서 들어올 때마다 관세를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고요. 이 소비세적인 성격에 비춰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납세 의무자나 화주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관세는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세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돈을 내기는 하지만 사실상 관세가 그 수입 물품의 국내 판매 과정에서 가격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납세를 하게 되는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물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인세인 재산세 아니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 같은 이제 것과 구별이 되고요. 저희 물건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물건이 수입될 때마다 부과되는 수시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전기, 후기 나눠서 1년에 2번씩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입이 될 때마다 납부를 해야 되는 성격이 있죠. 한편으로 근데 이런 성격이 있지만 월별 납부를 한다거나 관세 납부 기한의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되면 좀
수시가 아닌 뭐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수시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관세에는 다른 성격이 살펴볼 만한 게 또 있는데요.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 영역이란 개념은 국경선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사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국경선 안에 있는 구역이지만 이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입이 됐을 경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세 영역은 국경선과는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점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관세는 들어오는 물건, 나가는 물건, 그리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환적 물품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부과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뭐 사우디 같은 어떤 특이한 국가가 자기 원유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 관세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관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관세를 높이면 자유무역의 장벽이 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관세를 이용해서 자유무역의 장벽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국제 협약을 통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세울 부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세의 종류가 이제 부과 기회에 따라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인데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을 수 있고 부과 목적에 따라서 이 재정 목적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 관세를 부과를 하는지 등등 과세 표준에 따라서 종가세로 부과를 하거나 종량세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 둘을 혼합해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율 결정 방법도 여러 가지 세율이 있을 수 있고 적용 관세율 수가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율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으로 관세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세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품은 수입이 될 때 크게 이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부가징수, 부가 OT에 살펴본 것처럼 세금 과세 파트와 통관 파트가 관세법의 큰 축인데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심판법의 특례로서 저희가 관세법에서 권리구제에 관련된 조항들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형법에 있는 것과 별개로 또 저희 관세법에 특례적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례적인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이제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되면 세관장이 얼마의 관세를 내야 되는지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부가징수를 하면 부가징수가 적정하게 엄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고 부가징수를 위해서 뭐 세액 심사를 한다던가 하게 되면 물류 흐름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저하가 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속 통관을 위해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큰 엄밀한 과세 징수와 신속 통관 이 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 규정의 큰 틀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의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외국 물품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관세법에서 수입이 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세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반입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를 반입한다는 점, 그 반입하거나 또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한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이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글자만 따서 선선여관이라고 하긴 했는데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라고 해서 해당 선박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서 사용되는 특정 뭐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거나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행자가 이제 그 관세 통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 같이 이제 환승을 트랜짓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이제 면세점에 샀던 물건을 소비 사용한다거나 뭐 면세점에서 이제 어떤 뭐 초콜릿을 샀는데 그때 공항에서 먹었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좀 무리한 점이 있게 되겠죠. 관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관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이 법에서 인정하는 소비 사용, 관세법에서 인정한 소비 사용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외국무역선에서 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 가는 외국인들에게 공항 등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 소비 사용으로 보지 않고 또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가 관세 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비 사용으로 해당이 되면 수입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관세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다 보면 이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정확히 뭔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아래 반송을 보시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국 물품의 정의를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첫째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우리나라의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도착한 것으로서 수출 신고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도 외국 물품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원칙적인 외국 물품 말고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수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내국 물품에 부과된 그 수입 물품에 부과된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도 외국 물품으로 간주가 되고요.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간주가 되고 보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해서 작업한 경우에 이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간주가 되어서 관세가 함께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통관 절차상 특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이제 별도의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절로 외국 물품이 인정이 되도록 외국 물품의 정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지만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이 외국 물품이었으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내국 물품에는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여기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 등에서 포획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국 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를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원양어선이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서 참치를 잡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깃발을 꽂고 잡아온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내국 물품으로 간주가 돼서 별도의 수입 신고가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선박이 러시아 깃발을 달고 참치를 잡아와서 부산에 기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외국 물품이 돼서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태평양에서 잡아온 거지만 이제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항 전 수입 신고 규정을 두어서 신속 통관을 위해서 입항 전에도 수입 신고가 가능하고 출항 전에도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요. 이 경우에도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우리나라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이 외국물품이고 이것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내국물품인데,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내국물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든가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을 통해서 반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주나 납세 의무자가 이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과세관청에 명확하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반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약자로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국고 기속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되고, 통고 처분된 물품, 통고 처분이란 무엇이냐면 관세법에서 이제 밀수같이 이제 관세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명백해서 세관장이 굳이 뭐 검사의 판단을 받지 않아도 이것은 유죄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화주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죄라고 인정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통고 처분을 이행을 해서 이제 바로 그 죄가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걸 통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통고 처분을 통해서 납부된 물품, 예를 들어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통고 처분으로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체납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부분도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내국물품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니까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신 간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물품이지만, 반대로 수취인에게, 우리나라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되고, 또 몰수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되고, 몰수에 가름해서 추징이 된 물품도 마찬가지로 내국물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식을 통해서 국통 외국을 뭐 이렇게 앞글자만 따놔도 시험 볼 때 굉장히 문제 풀기가 유리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용품입니다. 선용품은 음식,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등 같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기용품도 마찬가지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차량용품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통관이라 함은 이게 통관, 말로만 맨날 통관 하는데, 통관이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이 3가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은 통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환적이 뭔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왔다가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의지도 없었고 바로 거쳐가는 물건인 경우에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에서 옮겨 싣는 것을 환적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기항을 했다가 그 옆에 있는 다른 항구,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환적을 해서 옮겨 실어서 가는 것을 복합 환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보세 운송을 통해서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적은 동일 세관 관할 구역에서 옮겨 싣는 것이고,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옮겨서 외국 물품의 상태로 옮겨 싣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무역선이란 외국을 이제 운항할 때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무역기가 되겠죠. 반대로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내양선 또는 내양기라고 하고요. 운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 또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인데,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 운영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2과목 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법을 적용하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관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은 크게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을 해석할 때는 이제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의거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관청이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개인이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조직이니까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나한테만 부과를 하고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가 왜 제정이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가 도출되었는지를 따져서 이 해당 조항을 입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급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냐면 세금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과세 요건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럼 예전에 수입을 했던 물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수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령의 해석에 문제라든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세애교심사위원회에 해석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이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수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관공무원도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이행을 해야겠죠. 신의성실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세가 세금이나 관세 같은 세금이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좀 과하게 해석을 한다던가 무리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최대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신성실하게 관세법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도 옛날에 이제 그 번제와의 전성시대에서 보면 최민식이 뇌물도 많이 챙기는 역할로 분을 해서 그 배우님께서 등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관공무원의 재량이 어디까지인가를 한계를 관세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과세 형평, 아까 살펴본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 아까 살펴본 것처럼 통관과 과세를 이렇게 적정하게 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 한계를 일반적으로 그 한계를 점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것인데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이 있잖아요. 관세와 국세는 이제 별도의 세금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떤 물건이 외국 물품이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가 우선 징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가 굉장히 많이 체납된 납세의무자의 일반 재산 같은 경우가 압류, 부동산에 빨간 딱지 붙여서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국세와 동순위로 먼저 국세와 관세를 동순위에 먼저 놓고 체납 처분을 하고 그 다음 순위에 이제 금액들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관장이 내국세를 함께 부과 징수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원래 이것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만 이거를 가지고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담배소비세도 이 암기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 개주, 교동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세관장이 부과징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금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각
과세관청이 국세청이 부가징수를 하게 되면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관장이 한꺼번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개별 세법에 대해서 어떤 뭐 절차라던가 그런 형식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관세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해서 관세와 함께 부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어떤 그 과세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소득세는 적절한 예가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개별 세법에서 부과하는 게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물건들이 뭐 면세나 영세율이 적용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관세법상의 세율을 뭐 적용하겠다. 그렇게 과세 표준이나 이제 과세 요건에 대한 것까지 우선에 적용하진 않고 여기 플러스 1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체적인 과세 요건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납세담보입니다. 납세담보라고 하는 것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분할납부라든가 월별납부라든가 관세 감면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을 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상 허용되는 담보의 종류가 7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사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국세가 어떤 것을 세관장이 부가징수를 하는가를 문제로 낸 것처럼 담보의 종류도 이제 어떤 것이 담보의 종류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뭐 관세직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관세사 시험 같이 관세법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관세를 제공을 하게 된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가 유보된 경우라고 했죠. 근데 그 경우에 관세가 적절하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 관세를 담보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이제 담보를 관세를 대신해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 지연에 대한 페널티인 가산금이 면제가 되고요. 이 잔금을 교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 물건을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는 금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서 팔아서 금전으로 환원을 해서 남은 금액을 먼저 관세를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납세 의무자나 화주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를 하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체납 처분한 경우에는 이제 체납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물건을 경매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먼저 팔고 금전으로 환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체납 처분을 할 때 발생하는 실비 등을 공제를 하고서 잔금을 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세의 기간과 기한의 계산입니다. 관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일수 등을 이제 규정한 경우에는 이제 초일 불산임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민법상의 원칙들이 있는데 뭐 공인중개사처럼 이제 민법을 다루는 시험처럼 뭐 어느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기한을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민법상에 있는 것을 준용하니까 초일 불산이 된다는 것까지만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한의 연장인데요. 이 납부 기한 같이 관세법상 기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상에도 이제 공휴일이 기한의 말일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날로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유 발생 다음 날로 공휴일이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 발생 다음 날로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납세 의무자의 규칙 사유가 아닌 뭐 세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복구 다음 날로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기 전에 반출을 했지만 뒤에 살펴볼 납부기한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기산점이 없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승인이 되면 그 날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봐서 납부기한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부기한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인데 수입 신고나 납세 신고를 해서 그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 수리일로부터 플러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기한이라는 게 기산점이 중요하고 말일이 중요한데요. 이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수입 신고 수리 전에는 관세를 납부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납세 의무자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면서 같이 관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납세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납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둘 다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되고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인데 이것은 뭐냐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바로 빼가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물건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수입 신고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화주가 약속을 하고 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해서 가급적 빨리 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도록 특별히 정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월별 납부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제 월별로 한꺼번에 몰아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신고가 1월 9일에 됐어요. 그러면 15일 뒤인 1월 23일이 납부기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1월 31일이 됩니다. 한편으로 1월 16일에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경우에도 1월 30일에 15일 뒤가 납부기한이 원칙적으로 되겠죠. 이 경우에도 월별 납부를 적용하게 되면 1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1월 21일, 1월 말에 수입이 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15일 뒤가 2월 달로 넘어가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그 다음 달 말일 2월 28일이 납부기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별 납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자기가 수입하는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 말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보시면 승인일로부터 2년을 더해서 그 달의 말일, 그 기한, 유효기간의 말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의 계산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신 이제 미법상 기한 계산 등을 준용을 해서 계산이 되겠죠. 이 납부기한 같은 경우에는 꼭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에게 페널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페널티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가산금을 이제 그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돈을 꼭 내고 싶은데 내 탓이 아닌 이유로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초과가 돼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금을 또 내야 되는데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장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연장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진짜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다든가 사업상에 중대한 위기가 왔다든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세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1년이 지나도 납부를 할 가망이 없으면 당연히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징수를 해야겠죠. 이런 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했지만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업상의 손실을 감안해서 납부기간 연장했지만 이 재산 상황이 굉장히 나아졌다던가 연장을 해줄 필요가 없다던가 아니면 연장을 해줬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다던가 하는 이런 납부 기간 연장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납세 고지를 발송을 해서 이 경우에도 납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납부 기한 계산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서류의 보관 기간입니다. 서류의 보관 기간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보시면 수입 관련된 서류들은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 서류죠. 지식재산권 관련된 계약서는 뒤에 통관 절차에서 보시겠지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서류는 수입 통관 절차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서류 그리고 가격 결정에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수입 통관 절차를 할 때 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입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인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기억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돈을 관세 납부 의무와 상관이 없는 수출 관련된 신고필증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이 나가는 수출 또는 반송 관련된 서류들은 해당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 신고필증, 수출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반송 신고필증, 반송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반송 관련 계약서. 이 우리나라로부터 물건이 나가는 것은 3년 동안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구역 안에 반입된 물품이 반출입 신고를 한 경우가 있겠죠. 이 보세화물 반출입 관련된 자료라든가 우리나라에 입항했을 때 이 적화 목록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세구역 간 우리나라 안에서 보세 운송되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간 서류를 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오는 물건은 5년, 나가는 물건은 3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 2년 동안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관세의 특징, 관세법의 특징, 그리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의 용어 정의라든가 관세법상 기한, 기산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